오늘부터 모레까지 100에서 300mm, 많게는 500mm가량의 집중호우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과 경남 남해안은 오늘 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이 20에서 80mm에 이르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0도 등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주진우 라이브. (2021년 9월 13일) 월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입니다. 고발 사주 의혹 파장이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제보자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 선대위 부위원장이 침묵을 깨고 등장했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조성은 씨와 박지원 국정원장과의 친분을 언급하면서 박지원 게이트다 맹공을 펼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전형적인 물타기라며 반박하고 있는데요. 공수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된 윤석열 후보는 박지원 국정원장과 조성은 씨를 공수처에 맞고발했습니다. 정치적 원의 시점에서 의혹의 쟁점 짚어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의 중대 분수령인 1차 슈퍼위크가 마무리됐습니다. 결과는 이재명 지사의 과반 승리, 의원직을 던진 이낙연 전 대표 반전의 불씨를 살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 상승세 보이면서 3위를 기록했고요. 정세균 전 총리는 결국 사퇴했습니다. 다음의 승부처는 호남입니다. 민주당 후보들의 전략 어떤지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수행실장 김남국 의원 만나봅니다. 국회에서는 언론중재법 2라운드가 시작됐습니다. 8인 협의체 구성을 완료했고요. 핵심 쟁점에 대한 협상 시작됐습니다. 여야는 27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상정하고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는데요. 앞으로 남은 시간은 2주일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시사인에서 언론 신뢰도 조사를 했는데요. 우리 국민이 가장 신뢰하는 매체는 어디일까요? 가장 불신하는 매체는 또 어디일까요?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여기는 주진우 라이브입니다. 오늘도 자중자애, 겸손하고 진정성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추석 연휴가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옛날에는 추석 오고 그러면 너무 좋아가지고 막 손꼽아서 세고 그랬는데 여러분 어떠신지요? 코로나 확진자가 연일 4자릿수 기록하고 있어서 연휴가 다가오는 게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연휴 기간 최대한 이동은 자제해 주시고 코로나 방역 힘써 주십시오. 거리두기 꼭 필요합니다. 오늘도 7시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의견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그럼 주진우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탐사보도 외길 인생 20년. 주 기자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비리와 부리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오늘도 흔들림 없이 주진우 라이브와 함께 진짜 중요한 뉴스만 쭉 뽑아냈습니다. 주 라이브가 뽑은 오늘의 뉴스 주스.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상황 살펴볼까요? 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433명이 나왔습니다. 어제보다 320여 명 정도 줄면서 일주일 만에 1,500명대 아래로 내려왔는데요. 하지만 역시 주말 검사 건수 감소 영향이 큽니다. 지난주에 비교해서는요? 오히려 60여 명 정도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 이틀 합계 확진자도 그 전주에 비하면 합쳐서 300여 명 정도 많았습니다. 주말에 많이 나왔어요, 확진자가. 네, 특히 수도권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송파구 가락 농수산물 종합 도매시장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나서 누적 확진자가 123명까지 늘어났습니다. 게다가 아직 1,300여 명이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확진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를 포함해 수도권 확진자가 전체 확진자의 78%가 오늘 넘었는데요.
이달 들어서 단 하루를 제외하고는 수도권 확진자가 계속 4자릿수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신 접종 상황 어떻습니까? 오늘 0시 기준 발표된 백신 접종 현황을 보면 그 1차 접종자는 64.6%, 접종 완료자는 39.1%였습니다. 정부는 추석 전까지 전 국민 대비 70%의 1차 백신 접종을 완료한다라는 목표를 세웠는데 큰 문제 없이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가 미국보다 백신 접종률이 좀 높더라고요? 네, 1차 백신 접종률을 보면 미국과 일본을 넘었고요. 이 독일도 곧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만 접종 완료율만 보면 아직 이 나라들에 비해서 다소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10월에는 거의 따라잡을 거리요. 아무튼 백신 접종 좀 차근차근 잘 맞아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지원금 오프라인 신청도 시작됐죠? 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오프라인 신청 절차가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1인당 25만 원씩 지급이 되고요. 이를 지역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받으려면 이 주소지의 읍면 동주민센터로 그리고 신용 체크카드로 충전해 사용하려면 해당 은행을 방문하면 됩니다. 네. 오프라인 신청도 요일제가 적용되는데 이번 주는 이 태어난 해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별 오부제가 운영이 됩니다. 내일 같은 경우에는 생년이 2나 6으로 끝나는 62년생, 77년생, 82년생 등으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요일제가 아니어서 태어난 해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1545님께서 조금은 더운 날씨 연일 쏟아지는 윤석열 관련 뉴스보다 시원한 뉴스가 그리워지네요 얘기합니다. 오늘 더웠어요. 이번 주도 조금 더울 거라고 하는데 건강 잘 일교차 심합니다. 건강 잘 챙기셔야 됩니다. 그런데 윤석열 관련 뉴스가 또 시작됩니다. 고발사주 관련해서 공수처가 오늘도 김웅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는 국민의힘 김웅 의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제기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국민의힘 의원들 반발로 11시간가량 대치하다가 압수수색이 중단이 됐었는데요. 3일 만에 재개를 했습니다. 네. 영장을 다시 발부받진 않았고 기존 영장으로 수색을 재개했습니다. 이 국민의힘과 공수처는 지난주 금요일 압수수색 이후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이 국민의힘과 김웅 의원은 공수처가 절차를 지키지 않고 압수수색을 했다면서 공수처장과 수사팀을 고소한 바 있습니다. 그 고소까지 했는데 절차를 안 지켰다고요? 법을 안 지켰어요? 네, 김호수 검찰총장을 관계가 없는데 김웅 의원 컴퓨터에서 검색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또 보좌관의 컴퓨터를 압수하려 했다 이렇게 비판했는데요. 하지만 공수처는 어제 입장 발표를 통해서 수사팀이 검색한 오수는 검찰총장 김호수가 아니라 이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이라며 문제의 고발장에 언급된 사람이다라고 반박했고요. 또 보좌관의 컴퓨터 관리인도 김웅 의원이라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실체를 규명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공수처가 수사에 나섰습니다. 근데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을 막고 집단 반발하는 게 이게 법을 이렇게 무시하는 처사가 과연 옳은 건지 정치권에서 계속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게 정치적으로도 유리한지는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수처 수사팀에 대해서도 불만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당과 관계가 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네, 조선일보는 오늘 이번 사건의 주인 검사가 김숙정 검사라면서 이 김숙정 검사가 여당 보좌관 출신으로 공수처 내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오늘 해당 사건의 주인 검사는 최석규 부장검사라며 수사 3부 소속 검사들은 이 최석규 부장검사의 지휘에 따라 압수수색 및 관계인 조사 등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공수처는 조선일보에 이 공수처의 독립적인 수사를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마치 정치적 수사인 것처럼 보도한 데 대해 유감을 나타낸다면서 언론중재의 정정 반론보도 청구 등 법적 조치를 검토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제보자라고 밝힌 조성은 씨가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했어요. 그런데 국민의힘 측에서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조성은 씨가 지난달 박지원 국정원장을 만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의힘은 국정원에 의한 정치 공작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성은 씨가 SBS와의 인터뷰에서 이 뉴스플러스 보도 1인 9월 2일은 원장님이나 제가 원했던 날짜가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서 논란이 가열된 면이 있습니다. 이 조성은 씨는 해당 발언에 대해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얼떨결에 나온 말이라며 이 박지원 원장은 관계가 없다라고 말했고요. 앞서 인터뷰 질의 내용의 답변 요지는 박지원 원장이 해당 내용을 알지 못했다라는 내용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박지원 국정원장도 헛다리를 짚었다라는 입장입니다. 박지원 원장이 조사하면 다 나온다고 한번 해보자고 하더라고요.
국민대가 윤석열 전 총장의 배우자 논문을 조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네, 국민대가 국민의힘 예비 대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박사학위 논문 연구 부정 의혹에 대해 검증 시효가 지나서 본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그 유지 논문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 인용 그리고 번역 등에서 문제들이 지적된 그 논문인데요. 이에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는 지난 7월 28일 첫 회의를 열고 예비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바 있는데 8월 10일 피조사자를 대상으로 서면조사까지 하고 검증 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로 판단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5년 이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의 1982년 석사학위 논문에 대해서 그리고 2020년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1989년 석사학위 논문에 대해서 검증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에 나온 김건희 씨 논문을 검증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교육부는 합당한 처리였는지 검토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대에서 그전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문대성 새누리당 의원이 있습니다. 태권도 선수 기억하시죠? 이분 그 표절 의혹이 있었을 때 속전속결로 표절 의혹을 밝혔었는데 국민대에서 김건희 씨 논문을 검증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문제가 끝나지 않을 텐데요. 결국 다시 조사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찌 진행되는지도 좀 지켜보겠습니다. 민주당 경선이 있었습니다. 슈퍼위크라고 했었는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과반수 우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번 경선의 최대 승부처로 꼽혔던 1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이재명 후보가 또다시 과반 이상의 득표율로 압승을 거뒀습니다. 선거인단 수가 전체 선거인단의 3분의 1을 차지했는데요. 네. 이재명 후보는 여기서 51.1%가량을 얻어서 31.4%의 이낙연 후보와 11.6%의 추미애 후보를 제쳤습니다. 추미애 후보가 많이 올라갔고 이낙연 후보도 많이 얻었어요, 생각보다. 네, 이재명 후보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51.12, 강원 지역 경선에서는 55.3% 정도의 선택을 받아서 누적 득표율은 51.4%를 기록 중인데요. 지금까지 진행된 모든 경선에서 과반이 넘는 지지율을 받은 이재명 후보는 이기는 후보를 강조하며 본선 대세론을 키웠습니다. 정세균 후보는 결국 중도 사퇴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13일 이 대선 경선 후보직에서 중도 사퇴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 대선 경선 레이스는 기존의 6파전에서 5파전으로 재편이 됐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 측은 이날 오후 3시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대선 경선 완주 여부에 대해 논의해 이같이 결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캠프 내에서 선거운동을 계속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라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주 주진우 라이브에 정세균 전 대표가 나오셨죠. 나오셔가지고 한 인터뷰가 마지막 인터뷰였어요. 원래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는 분이고 밝은 분인데 항상 긍정적이었는데 약간 의기소침했더라고요. 아무튼 정세균 후보는 오늘 중도 사퇴했습니다. 윤희수 국민의힘 의원 사퇴안이 처리됐네요. 네,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의 사직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제적 223명 중 찬성 188인, 반대 23인, 기권 12인이었습니다. 찬성표가 많이 나왔네요. 국민의힘에서도 윤희숙 의원의 의사를 존중했군요. 네, 국민의힘은 윤희숙 의원의 의사를 존중해서 당론으로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윤희숙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이 부친의 세종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달 25일 의원직 사퇴를 선언하고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사직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오늘 투표 전 신상 발언을 통해서 의원직 사퇴를 요청하기 위해 자리에 섰다면서 가족의 일로 임기 중간에 사퇴를 청하는 것에 사죄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원래 민주당 의원들은 이거 처리 안 하겠다고 생각했는데 또 지난주에 이낙연 의원이죠. 종로구 의원인데 이낙연 의원도 지금 의원직을 사퇴한 상태여서 윤희숙 의원과 함께 이 사퇴안이 처리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네요. 결국 사퇴를 했습니다. 아이고, 북한이 미사일을 또 쏘았습니다. 순항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네, 북한이 신형 장거리 순항 미사일을 성공적으로 시험 발사했다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 있었다고 하고요. 총 7,580초를 비행해서 1,500km 계선에 표적에 명중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7,580초는 126분으로 이 순항미사일이 2시간 넘게 비행을 한 셈입니다. 예. 이에 대해 합동참모본부는 한미 정보당국 간 긴밀 공조 하에 정밀 분석 중이다라고 밝혔는데요.
다만 이번 시험 발사는 김정은 북한 위원장이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또 순항미사일 그 자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결의 위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번 주에 한미일 외교 고위 당국자들 만나서 북핵 문제 논의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시점에 맞춘 도발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인도 태평양 사령부는 성명을 통해서 주변국과 국제사회에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광주 학동에서 건물 붕괴 참사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흥식 씨가 체포됐습니다. 네,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핵심 인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문흥식 전 5.18 구속 부상자 회장이 석 달 만에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해서 바로 체포가 됐었습니다. 이 문흥식 씨는 이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갑자기 미국으로 출국했었는데 비자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귀국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광주경찰청이 공항에서 문 씨를 체포해 광주로 압송을 했는데요. 경찰은 철거업체에서 거액의 돈을 받고 공사 수주를 알선했는지 집중 조사할 계획이고 또 2018년부터 학동 4구역 재개발조합 고문을 맡아 각종 이권에 개입한 혐의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이 문은식 씨는 묵비권 없이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오늘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내일 실질심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각종 이권에 개입해서 거액의 뒷돈을 받았습니다. 이거 전형적인 조폭이 하는 일인데, 조폭이 5.18 관련 단체에서 이렇게 활동했다는 것 자체가 5.18 정신을 좀 욕보이는 행위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사를 좀 바짝 제대로 해서 문흥식 씨가 어떤 혐의를 받았는지 좀 명확하게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지하철 파업이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네, 서울 지하철 파업이 내일 예고된 가운데 오늘 노사가 일단 최종 협상에 돌입을 했습니다. 지금 협상하고 있죠. 네, 오늘 오후 3시부터 시작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공사 측은 막대한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데 정부의 지원을 받으려면 인력의 10% 감축이 불가피하다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노조 측은 적자의 부담을 노동자에게 전가하지 말고 이 노약자 무임 수송 비용을 국비로 보전하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노조는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으면 내일 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인데요. 다만 지하철은 필수 공익사업장이어서 파업이 실행되더라도 지하철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네. 서울시는 대체 인력을 투입해서 출근 시간대에 지하철은 정상 운행하고 이 나머지 시간대는 평소에 70에서 80% 수준으로 운행할 방침입니다. 아프간 특별 기여자들이 격리가 끝났습니다. 격리가 해제돼서 그러면 어떤 생활을 하게 됩니까? 네, 지난달 국내로 들어온 아프가니스탄 특별 기여자 377명이 오늘 2주간의 자가격리를 마쳤습니다. 이 추가 입국한 13명은 내일 격리가 해제가 됩니다. 이들은 앞서 코로나19 3차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고요. 입국 당시 양성 판정을 받은 4명도 치료를 끝내고 임시 숙소로 복귀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층간 호실 간 이동과 시설 내 활동이 가능해집니다. 시설 내 운동장 산책 등 야외 활동도 할 수가 있습니다만 외출이나 외박, 대면 면회는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 적응 교육도 단계별로 시작이 되는데요. 개별 건강 검진과 상담을 진행한 뒤 이 세부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23일부터 본격적인 교육 일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건물 외벽을 청소하던 20대 노동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추락해서 숨졌습니다. 네, 일하던 노동자가 작업 중 또 참변을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3살 김모 씨였는데요. 지난 8일 한 아파트 외벽을 청소하다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아파트 외벽 도색업체에서 청소 일감을 받은 하도급 업체 소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 업체가 노동자들의 작업 안전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로프가 끊어졌는데 작업 전부터 이미 마모되어 있던 흔적이 발견이 됐다라고 합니다. 게다가 이 주 로프가 끊어져도 이 추락하지 않도록 보조 로프를 달아야 하는데 이 보조 로프도 연결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보조 로프만 있었어도 이 사망사고를 막을 수가 있던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게다가 관리 감독자가 제 역할을 했는지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 옥상에 있어야 이 위험을 감시할 수가 있는데 이 사고 당시 관리 감독자는 지상에 있었고 또 휴대전화를 사용하는가 하면 계속 주변을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이 숨진 노동자가 군입대 전에 돈을 벌기 위해서 약 2달간 일을 했는데요. 이런 위험한 업무는 고숙련도의 작업자가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야죠. 네,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한 상황입니다. 이 비용 절감 때문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경찰은 조만간 업체 대표를 불러서 이 업무상 과실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가윤아님께서 국민들이 세금 들여서 시간 들여서 뽑아놓으니까 자신들 마음대로
이해타산 따지고 명분 앞세워서 그만두는 거 무책임합니다. 국민을 대신해서 일하겠다는 초심 어디 갔어요?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있는 사람들 그리고 가진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주변에서는 그렇게 부동산 투기를 하고 있고요. 또 그 부동산 투기가 발각이 되면 이렇게 화를 내는지 왜 화를 내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됐어요. 주스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김민희 씨. 네, 최근 교통량이 늘고 있는 도로 위로 돌발 구간이 많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는 노오지 분기점에서 송내 사이로 정체 심한데요. 이 사이 서운 분기점 부근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2차로와 3차로를 막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 구리에서 판교 쪽으로 판교 분기점 부근 5차로에는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어서 성남유무소부터 정체 심합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이천 부근에서는 작업 여파받아 정체고요. 호남고속도로 지선 대전 쪽으로 벌곡 휴게소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더 가서 계룡에서 서대전 분기점 사이로는 작업 여파받아 차량들 서행합니다. 서울시내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천호대교 부근 2차로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잠실대교부터 정체고요.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쪽으로 군자교 부근 4차로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반대 의정부 쪽으로 장안교 부근 3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어서 성수분기점부터 정체 심하고요. 강남순환로 성산 쪽으로 봉천터널 안 4차로에서도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1차 슈퍼위크가 막을 내렸습니다. 승자는 이재명 지사 과반을 확보하면서 대세론을 확인했는데요. 이재명 지사는 기대보다 많은 지지에 감사한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다음은 호남입니다. 호남에서 판가름 난다 이런 평도 있는데 이재명 캠프의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캠프 수행실장 김남국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살고 싶은 도시 생생도시 안산 단원을 김남국입니다. 네, 많이 바쁘시죠? 후보 수행실장까지 하셔서. 저보다 후보님께서 더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저도 덩달아 많이 좀 바쁜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잠도 많이 못 자고 피곤한 날이 많은 것 같습니다. 피곤할 때는 사실 제철 과일인 포도가 최고다라고 하는데요. 역시 포도하면 안산 대부도 포도가 최고입니다. 어디서 지금 포도를 팔고 있어요? 네, 거기까지는 제가 봐드리겠습니다. 네, 맛있습니다. 대부도 포도. 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 가까이서 보니까 네. 어떻습니까? 생각하는 거하고 가장 어떤 점이 다르다 이런 거 있습니까? 이제 가장 많이 다른 것은 이제 저희가 언론에 비춰진 이미지는 실천력이나 행동력 이런 것들이 많이 강조되니까 네. 일할 때 굉장히 조금 이렇게 불도저식으로 밀고 나가는 게 셀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실제 회의하거나 저희 참모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굉장히 귀담아 듣고 여러 의견들을 존중해서 결정을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되게 보면은 그런 사장님들 많잖아요. 부장님들이나. 이렇게 이미 다 자기가 결정을 해놓고, 회의한다고 해놓고, 누가 부하 직원이 이야기하면 그걸 막 그 자리에서 깬다거나, 아니면 경청한다고 해가지고 다 듣는데, 실제는 엉뚱하게 결론을 내버리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네. 이재명 지사님 같은 경우에는 결정할 때까지 신중하게 많은 분들의 의견을 경청해서 듣고요. 네. 또 결정을 내린 다음에는 또 결단력 있게 과단성 있게 일을 또 해나가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잘 몰라서 그런 건 아니죠? 아닙니다. 제가 거의 특별한 일 없으면 외부 일정이나 여러 가지 일정들을 비공개 일정도 같이 함께 다니고 있고요. 예. 차량에 같이 함께 이동하면서 많은 이야기들 나누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는지를 직접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저도 많이 배우고 있고 네. 많은 것들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말에 후보하고 함께 큰절하는 모습 보이던데. 네. 그거는 이 지사가 시켰나요? 전혀 준비되지 않은 일정이었는데요. 이제 사실은 안전 때문에 저희가 경찰이나 이렇게 경호하고 해서 동선을 다 미리 짜놓는데
끝나고 나서 이 지사님께서 불쑥 그쪽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뜻하지 않게 갑자기 그 큰절을 하셨었고요. 양복을 입은 채로 정말 그 시멘트 바닥에 이렇게 큰절을 해서 저도 이제 갑작스러웠는데 그래서 어리둥절하게 저도 이제 뒤늦게 따라서 이제 큰절을 했고요. 네. 아마 너무나 이제 감사한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왔던 것 같고 또 그런 모습에 많은 지지자들이 그 자리에서 또 울컥하셔서 또 우시는 분도 계셨고 또 그 영상이 정말 많은 분들에게 공유가 되고 뭐랄까 굉장히 좀 히트를 쳤달까? 그래서 또 지금까지도 연락을 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9741님께서 포도는 경북 영천 포도입니다. 꽁냥님께서는 송산 포도가 더 맛있다고요 얘기합니다. 지금 포도 지금 어디가 맛있다 계속 얘기합니다. 대부도 포도도 맛있다는 얘기는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1차 슈퍼위크 과반 이상으로 이재명 지사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자, 캠프에서는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말 과분한 그런 어떤 선택을 해주셨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이제 이 과반의 득표를 절대 대세라고 평가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도 헤쳐나가야 될 길이 굉장히 그 어려운 길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마지막까지 절박하고 더 낮고 겸손한 자세로 뛰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후보자님께서도 어제 딱 끝나고 끝나고 나오자마자 하신 말씀이 마지막까지 긴장 늦추지 말고 더 끝까지 더 분발하자라는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지금 이번,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는 그 호남 일정과 그리고 마지막 그 10월 초까지 경선 일정까지 단 하루 1시간까지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끝나자마자 결과 보자마자 안도나 환호보다는 긴장이었군요. 긴장. 네, 그래서 실제 그 페이스북의 메시지도 직접 후보자님께서 쓰시면서 마지막 한순간까지 긴장을 늦추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네. 또 실제 이재명 후보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순간, 승리가 날아가 버린다라는 표현까지 쓰셨습니다. 그래서 네. 모든 지지자들, 민주당 당원들 함께 똘똘 뭉쳐서, 내가 이재명이다라는 마음으로 끝나는 그 순간까지 함께하자라고 그런 호소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낙연 후보와 격차 줄어들고 추미애 후보 상승하고요. 턱걸이 과반을 기록했는데 결선 투표 없이 본선 직행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하늘만이 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추미애 장관님의 그 상승세가 심상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예, 아무래도 이제 윤석열 그 전 총장에 대한 청탁 고발 사건 의혹이 터지면서 추미애가 옳았다. 추미애 장관님께서 장관 시절에 했던 여러 가지 윤석열 후보에 대한 정치적인 그런 모습, 그리고 직권남용에 대한 의혹, 이런 부분을 징계하고 단죄하려고 했던 것들에 대한 의혹이 지금 이제 서서히 밝혀지고 나오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인식이 커지다 보니까 저희 민주당 당원들도 그리고 국민 일반 경선인 당원에서도 추미애 후보님께 많은 표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호남이 관건이다. 이게 이 경선 시작부터 어느 캠프나 화두였는데요. 광주 전남 지역 그리고 전북 지역까지 호남에 대한 비책이 있습니까? 일단은 그 추석과 관련된 모든 저희가 가용할 수 있는 시간을 호남에 정말 다해서 호남의 민심 마음을 잡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호남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가 전국을 돌아보면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제주, 대구, 경북, 충북 다 수도권 집중으로 지역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역은 공동화되고 일자리가 부족하고 계속해서 슬럼화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호남도 호남이 정말 전환적 대성장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어떤 호남 공약을 마련을 해서 오늘 이제 저희가 호남 공약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서 발표를 했고요. 잘 아시다시피 광주 같은 경우에는 광주형 일자리를 아주 성공적으로 합의해서 이제 첫 자동차가 출시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제 단순하게 자동차를 제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광주형 일자리를 AI 반도체의
연계한 자율주행 자동차 산업까지 일으켜가지고 더 크게 만든다라는 것이고요. 또 뭐 전남 같은 뭐 전남 신안이라든가 여수라든가 이런 데는 전략적으로 이제 해상 풍력 발전을 키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친환경 풍력 발전 이런 것들도 하겠다라고 공약을 내고 있어서 알겠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민심을 좀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약을 물어봤더니 뭐 끝나지 않네요. 네, 더 있는데요, 사실은. 네. 이재명 후보 정말 욕 잘하냐는 문자가 와요. 욕하는 거 보셨어요, 혹시? 욕하는 거 한 번도 못 봤고요. 네. 이제 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께서 상당히 많이 사과를 했었는데요. 네. 국민 여러분들께는 다시 한번 대신해서 또 사과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만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욕하게 된 상황이 이제 가족 중 그 친형이 80 노모 부모님께 약간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해서는 안 될 그런 어떤 폐륜적인 행위를 하는 거에 대해서 아들로서 부모님 어머니를 모시는 아들로서 화가 나서 이제 그렇게 한 상황이었고요. 실제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뭐 가처분 신청까지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네네. 그 친형에 대해서 그런 어떤 가족 간의 불화가 있는 상황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서 했다라는 걸 좀 이해해 주시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부적절하다는 걸 잘 알고 있어서 여러 차례 사과했고 실제로는 욕 하나도 안 하세요. 그렇습니까? 네네. 홍준표 후보는 욕 파일 틀면 끝난다 이러면서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요. 국민들께 저도 이제 제가 방송도 많이 하고 같이 후보자하고 다니지만 저도 이 욕설 파일을 아예 들어보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은 관심 있는 게 이런 후보자의 욕설이 아니라 내 삶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특히나 네. 코로나19로 경제가 많이 어렵기 때문에 이 어려워진 경제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에 대한 공약이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오히려 홍준표 후보가 정말 국민의힘의 후보자가 되어서 이런 어떤 욕설 파일을 틀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 추락할 것 같습니다. 욕설에 대한 문자도 많이 오지만 문 의원님께서 욕할 때는 해야죠. 저라도 했어요.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후보가 야당의 최종 후보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전망하던데요. 아직도 그 생각은 바뀌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그럴 거라고 전망은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어떤 후보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려운 선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이 준비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텔레그램이나 이렇게 메신저 보면 몇 시에 접속한다 막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네. 근데 보면은 후보자님이 정말 그 누구보다 새벽까지 정책을 공부하고 그 정책을 직접 피드백하면서 많은 그 교수님들과 의원과 토론하면서 정책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자신 있고 어떤 후보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힘있게 당당하게 싸울 수 있습니다. 새벽 잠을 잘 안 주무세요? 잠을 안 주무세요. 그래서 휴대폰을 뺏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가 되는데요. 네. 쉴 때는 또 쉬어야지 단길에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되는데 약간 제가 이제 옆에서 보면 그런 것들이 걱정되더라고요. 이제 워낙 이제 많은 자료들도 보고 공부도 막 해야 되고 또 그다음에 그런 어떤 정책 자료들을 본인이 또 직접 이것을 보고만 하는 게 아니라 암기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소신을 담아서 생각을 담아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후보들보다는 굉장히 좀 시간과 정성을 좀 많이 쏟는 것 같아요. 네.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후보는 뭐라고 합니까? 정말 있어서는 이게 정말 만약 사실이라면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라고 하면서 충격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이제 물론 이제 후보자께서는 정신이 없어서 이제 굉장히 큰 문제다라고 하면서 검찰 개혁에 대한 메시지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또 지금 논란이 지금 계속되는 상황이어서 또 이거를 후보자가 직접 막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논평 형식으로 저희가 지금 캠프에서 계속 하고 있고 또 저희 법사위 여러 의원들이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그리고 국회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을 철저하게 규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박지원 게이트다 하면서 제보자와 국정원장의 그 부적절한 만남, 선거 개입 시도 아니냐 이렇게 몰고 가는데요. 사적 만남을 공작으로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본질을 호도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특히나 이 박지원 원장이 제보자를 만났던 시점을 생각해 보면 올해이잖아요. 근데 올해 만나가지고 지난해 있었던 일을 특히나 그
제보자가 이야기한 여러 등장인물들을 보면 국민의힘의 김웅 의원이라든가 대검의 여러 아주 요직에 있었던 윤석열 총장의 측근이라고 하는 검사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을 과거로 가가지고 타임머신 타고 가서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공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본질을 호도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이 본질은 결국에는 고발 사주가 아니라 청탁 고발이고, 그리고 단순한 청탁 고발이 아니라 검찰 수사권을 남용해서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정말 국헌문란, 헌법을 훼손한 아주 중대한 범죄 의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진우 라이브 돌발 퀴즈. 오늘의 돌발 퀴즈는 객관식입니다. 문제를 잘 듣고 보기와 정답을 정확히 적어 보내주세요. 오늘의 문제. 오늘 이곳이 출범 1주년을 맞았습니다. 이곳은 지난해 9월 질병관리본부에서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으로 승격됐는데요. 코로나 방역을 위해 진단검사 기관을 확대하고 변이 분석 기법을 개발하는 등 여러 실적이 있었지만 코로나 사태에서 방역 컨트롤 타워 역할이 미흡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 정은경 총장의 수장으로 있는 이곳의 이름은 뭘까요? 어려워하실까봐 보기도 준비했어요. 보기 1번 질병관리청, 2번 포도청.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1번 질병관리청, 2번 포도청. 샵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답 보내주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 햄버거 쿠폰 드리겠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돌발 퀴즈 내일 또 만나요. 한층 날카롭다, 한결 정확하다, 한편 세심하다. 밖에서 보는 내밀한 분석, 정치적 원의 시점. 오늘의 정치권 상황 원외에서 더 정확하게 분석해드립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녕하세요. 불굴의 희망 최민희입니다. 그리고 김용남 전 자유한국당 의원. 네, 안녕하세요. 호기심 천국 김용남입니다. 요즘 뭐 어떤 호기심을 가지고 지내십니까? 요새는 많은 국민들하고 비슷한 호기심을 갖고 있는데, 네. 박지원 국정원장과 조성은 씨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고 무슨 얘기를 만나서 나눴을까? 예. 엄청 궁금하더라고요. 아, 이게 궁금합니까? 네. 김용남 의원께서는 윤석열 캠프 정치공작 진상규명특별위원회에 합류하셨어요? 네. 정치공작 진상규명을 한다는, 어떤 공작을 진상규명하시려고요? 그 뉴스버스를 통해서 보도된 내용. 네. 근데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이상하다 그랬는데 이게 정치공작 아니냐. 근데 하나 둘씩 지금 확인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손준성 검사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 조성은 씨가 혹시 이 사건을 소위 제보했다는 그 배경에 대한 궁금증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 바쁜 국정원장이 서울 내곡동에 있는 국정원 청사에서 2시간씩 걸리는 소공동 엘모 호텔까지 와서 사실은 아무 직책이나 직위가 없는 조성은 씨를 만나서 저녁 식사를 하고, 또 보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상 그 청와대 내부에 있는 대통령 관저보다 출입이 더 까다롭다는 국정원장 관저에도 또 출입한 게 확인이 됐더라고요. 조성은 씨가. 보도에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나눴을까? 그리고 그 8월 11일 조성은 씨와 박지원 국정원장의 만남 전후에서 8월 10일과 8월 12일에 또 집중적으로 조성은 씨가 그 텔레그램 캡처를 했고요. 정말 궁금합니다. 차혜정님께서 김웅이 더 궁금한데요 얘기하고 있는데, 최민희 의원님. 우선 팩트 하나 바로잡겠습니다. 내곡동에서 소공동까지는 2시간 안 걸립니다. 2시간 걸려요. 안 걸립니다. 네, 제가 그 길을 많이 오는데 특히 그 점심시간에는 별로 많이 안 걸립니다. 저녁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녁 때도 2시간 안 걸립니다, 의원님. 그래서 그건 가볍게 팩트 체크 해봤고요. 그다음에 저는 국민의힘이
하필 조성은 씨와 박지원 원장의 만남이 나왔기 때문에 정치 공세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그런데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여전히 손준성, 김웅 그리고 정점식 세 분이고요. 조성은 씨는 조연 정도고, 그리고 우리가 영화 보면 이런 거 나오잖아요. 거물이 잠깐 나왔다가 하면 특별 출연 나오잖아요. 지금 박지원 원장은 이제 특별 출연 잠시 하는 그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반격에 좋은 거리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몰아갈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태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이 사태의 본질은 저는 애초부터 정치권과 언론의 모든 관심이 윤석열 총장의 관여 여부였잖아요. 그런데 이 윤석열 총장의 관여 여부는 사실 제일 마지막에 확인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1차적으로는 손준성과 김웅의 관계, 혹은 정점식 의원이 어디서 그 문건을 받았는가,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문제의 본질, 검찰의 선거 개입 공작 의혹, 그다음에 윤석열 전 총장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권력 사유화 의혹, 여전히 이 드라마의 본질은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용남. 박지원 국정원장과 조성은 씨가 만났다는 금년 8월 11일을 되짚어 보면요. 바로 그 전날 8월 10일 날 대단히 축소된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도 김여정이 보복하겠다고 소위 경고를 하면서 남북통신선을 끊어버린 날이에요. 8월 10일이 바로 그 전날. 네. 근데 이 중차대한 상황에서 국정원장이 정말 평소 친분이 있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 소공동까지 올라와서 조성은 씨를 만나서 저녁을 같이 했다고요? 아니, 대한민국 국정원장이 그렇게 한가한 자리예요?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조성은 씨가 모 방송사에 나와서 생방송으로 인터뷰를 하면서 얼떨결에 털어놨잖아요. 이게 뉴스버스라는 매체에서 보도된 9월 2일이 우리 원장님이나 제가 원했던 시기가 아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사고라고 표현한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박지원 국정원장이나 조성은 씨 또 매체 간에 이 보도 시기를 언제 터뜨릴 것이냐, 이게 조율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국엔. 그건 본인 입에서 나온 얘기잖아요. 아니, 제가 그거 봤는데 그게 뉴스버스가 자신과 의논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다가 나온 얘기인데, 그러면 저는 그게 뭐 별 중요하지도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사실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조성은이 쏟아낸 말은 정말 많거든요. 그러면 국민의힘 쪽에서는 딱 요 말만 사실입니까? 그러면 그 전에 조성은 씨가 쏟아낸 말 중에 이거는 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윤석열 전 총장과 손준성 검사와 이거는 국민의힘 간에 매우 엄청나게 큰 일이고, 그 쏟아낸 말 있잖아요. 예, 그럼 그 말도 사실이겠네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말씀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조성은 씨의 딱 하나의 말을 가지고 지금 반격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말을 팩트로 믿으시려면 나머지 말도 다 팩트로 믿으셔야죠. 아니, 그거는 얼떨결에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진실에 가까울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전까지는 다른 말은 사실 아니고요. 그건 억지죠. 자, 조성은 씨가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텔레그램 방을, 그러니까 김웅 의원하고 주고받았다는 텔레그램 방을 공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본인이 캡처한 그 조성은 씨가 지금 그 부분은 검찰과 공수처에 제공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돌려받았잖아요, 그게. 그래서 수사 상황을 봐가면서 공개하겠다 그래서 일부를 공개했죠. 그런데 하필이면 손준성 님이, 같은 계정임이 확인된 손준성 님이 텔레그램을 탈퇴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문제의 시점에서.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근거로 또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이 말을 할 때 선택적으로 요 말은 사실이고 저 말은 사실 아니다 이럴 수는 없고요. 그리고 조금 더 들어가서 오히려 질문이 있는데, 그러면 이게 박지원 전 원장이 개입해서 공작했다는데, 그럼 우리 박지원 전 원장께서는 손준성, 김웅, 조성은, 정점식 이 모든 분들의 오늘 행동을 다 예측하고 2020년으로 돌아가서 4월 3일 날 문건도 쓰게 하고 이랬다는 겁니까? 도대체 뭘 어디서부터 개입했다는 뜻이죠? 일단은 요 소위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터뜨리는 시기에 관련해서 박지원 원장과 조성은 씨가 의논을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거는 조성은 씨가 얘기를 한 거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은 국정원이 개입해서 대선의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시도했던 거 아닙니까? 0825님 질문입니다. 박지원, 조성은 두 분이 안 만났다면 고발 청탁이라는 사건이 없어지나요? 안 만났다면, 지금 만난 게 드러났는데 안 만났다면 뭐 그 있었던 일이 없었다면 어떻게 진행됐을지야 알 수 없죠, 사실은. 자, 그러면 조성은 씨와 국정원장이 식사를 같이 했다면 고발 사주 본질이 바뀌거나 영향이 있나요? 제일 궁금합니다. 조성빈님 질문입니다. 이거는요. 네. 고발 사주가 아니고 제보 사주입니다, 사실은. 근데 그 제보 과정에서 얼마나 사실이 왜곡됐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 거고, 무엇보다도 지금 가장 문제점이 심각한 것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손준성 검사 간에 어떠한 뭐 지시나 부탁에 관한 증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잠시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이 대선의 와중이다 보니 언론이나 정치권이 이 사건 손준성과 윤석열 후보의 관계에 초점을 맞췄는데 네. 거기까지 가려면 먼저 규명돼야 될 게 김웅과 손준성 네. 혹은 손준성과 정점식 네. 이 관계가 규명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 정황으로 봤을 때는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에게 뭔가를 보낸 것은 아마도 거의 사실로 보여요. 제가 판단하기엔 오늘까지 보도된 걸 보면. 그럼 앞으로 남은 건 손준성 검사와 윤석열 총장에 관한 정황적 증거 외에, 그동안엔 정황적인 거잖아요. 정황적 증거도 없죠. 아니, 정황적으로 보는 건 무슨 얘기하냐면 정보정책 간의 위치상 검찰총장 직속이고 검찰총장의 정보를 관장하고 눈과 귀이기 때문에 연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추정은 나올 수 있어요. 거꾸로라면 그렇게 했을 테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정점식 의원이 당에 전달한 건 밝혀졌죠. 그럼 이 정점식 의원은 이 문건을 스스로 썼는지 어디서 받았는지 이게 확인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윤석열 캠프에서 윤석열 전 총장과 연관성에 관한 증거가 없다. 지금까지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 단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걸 여쭙고 싶다. 이런 뜻입니다. 직책에 따라서 긴밀한 관계로 추정되고 뭔가 있지 않았겠느냐. 그런 논리로 접근한다면 사실은 지난 대선 때 김경수 당시 의원이 문재인 후보 수행팀장을 했어요. 항상 같이 다녔잖아요. 사실은 저도 뭐 방송국에서 당시 문재인 후보가 방송 출연하실 때 수행하러 온 김경수 의원을 여러 차례 봤었고, 근데 그 시기에 소위 드루킹 사건이 일어났죠. 그렇다면 사실은 지금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과의 공모에 의해서 댓글 조작을 한 거는 이미 유죄 확정이 된 거고, 항상 자는 시간 외에는 같이 활동을 했던 당시 문재인 후보와 김경수 수행팀장도 사실은 그런 식이라면 진작에 문재인 후보도 피의자로 입건이 됐어야죠. 당연히.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는 지금 문제 제기하신 부분,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별로 이게 주제도 아니고 물타기이기 때문에 그냥 말씀하셨다는 것만 받아들이고, 제가 묻는 건 저도 윤 전 총장과 손준성 검사가 이 일을 가지고 공모했다거나 묵인했다거나 이런 근거가 안 나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의원님께 묻고 싶은 건 그 전 단계, 손준성 검사가 김웅 후보에게 당시에 무엇인가 보냈다는 것은 지금 정황상 어느 정도 사실인 것 같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묻는 거고,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 캠프가 조금 그 메시지가 좀 다르게 나와요. 공작이라고 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만약에 손준성 검사가 윤석열 전 총장과 관계없이 이 일을 했다면 관리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사과를 할 용의가 있다는 식의 논평이 나왔기 때문에 손준성 검사가 했다고 하더라도 이건 검찰의 선거 개입이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2단계의 확인이 필요하죠. 그렇죠. 사실은 네. 제가 좀 전문가한테 물어봤더니 지금 떠돌고 있는 캡처 사진은 사실은 조작은 가능하대요. 근데 그게 조작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면 텔레그램 방 그
핸드폰을 통해서 직접 송수신이 이루어진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유심 카드를 통해서 확인하면 이게 조작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알 수 있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작업이 먼저 이루어져야겠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이미징을 해서 제출을 했잖아요. 근데 그 핸드폰은 돌려받았어요. 조성은 씨가. 그러니까 조성은 씨의 핸드폰을 통해서는 조작 여부를 적어도 김웅 의원과의 텔레그램 주고받은 거에 대해서는 그거는 확인이 가능하겠죠. 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말씀하신 거, 당시 윤석열 총장하고 아무런 의사소통이나 어떠한 지시나 부탁 없이 손준성 검사가 만약에 위법적인 행위를 했다면 어쨌든 기관의 최고 책임자로서 네. 관리 책임을 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 대목이 있는 거예요. 어차피 정치 공세를 하지 않습니까? 정치권은. 그러면 예를 들면 공군에서 성추행이 일어나요. 그럼 공군 참모총장 물러나라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정치적으로는 얼마든지 이런 커다란 일을 바로 가까이 있는 검사가 한 걸 관리하지 못했다면 정치에서 물러나라 사퇴해라 이런 얘기는 나올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제 말씀은. 그러나 법적인 책임을 묻는다면 명확한 증거가 없이 윤 전 총장에게 입건 정도는 할 수 있지만 더 이상은 못 나가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공수처와 대검이 얼마나 수사를 해서 증거를 밝히느냐 지금 요 단계까지 온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절차상의 문제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네. 공수처가 어떠한 지금 증거도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덜컥 윤석열 후보를 이 피의자로 입건했어요. 네. 심지어 지금 김웅 의원도 피의자로 입건이 안 돼 있는 상태예요. 공수처가 왜 여기에 끼어들었냐 얘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 6시에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447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인 용준이는 빨리 어른이 돼서 아픈 가족들을 지켜주고 싶습니다. 만성 디스크로 고생하는 할아버지와 파킨슨병으로 거동이 어려운 할머니, 그리고 집안의 기둥인 삼촌은 갑상선 암으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유일한 버팀목인 가족들이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속상하다고 말하는 용준이. 그 흔한 반찬 투정 한번 하지 않고 애써 웃어 보이는 용준이는 가족들의 아픈 손가락입니다. 가족들은 어린 용준이에게 마음의 짐을 안겨준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하고 마음이 아픈데요. 용준이네 가정이 지금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도록 여러분이 사랑을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14호 태풍 찬투는 현재 중국 상하이 동남동쪽 약 200km 부근 해상에서 북상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 상하이 부근 해상을 따라서 사나흘 정도 느리게 정체한 뒤에 점차 서쪽으로 방향을 트는 이례적인 태풍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때 부산 부근까지 다가올 수가 있겠습니다. 17일 금요일경에는 부산 부근 약 110km 부근 해상까지 근접해 우리나라가 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많은 비가 예보돼 있고 현재 태풍 경보와 주의보까지 내려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제주 남쪽 바깥 먼바다에 태풍 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태풍 주의보는 서해 남부 먼바다에 내려져 있습니다. 이제 점차 이 특보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겠고요. 현재 호우경보 제주 산지에 발효 중입니다. 그 밖에 제주 전역 호우주의보 그리고 앞으로 전남, 해남, 완도, 진도군으로 호우특보가 추가 발효되겠습니다. 강한 바람도 문제입니다. 남서쪽으로 지금 해안가에 강한 바람이 불어 풍랑특보가 더 추가되겠고요. 제주도는 우선 수요일까지 예상 강우량이 최고 500mm 이상으로 폭우가 지나겠습니다. 남해안과 제주의 비가 이제 점차 내일은 그 밖에 남부지방으로 더 확대되겠고요. 다가오는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에 전국적으로 비가 더 번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8.5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주진우 라이브. 그냥 그렇다고요. 주진우 라이브 2부 시작했습니다. 지역에 따라 2부부터 함께 하시는 분들 계시죠? 어서 오십시오. 잘 왔습니다. 함께 해주시고요. 7시까지 저희는 함께합니다. 1부가 궁금하다 싶으면 유튜브에서 주진우 라이브 검색하시면 됩니다. 방송 끝나고요.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정한나 씨.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9일에서 23일 3박 5일간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해 뉴욕에서 개최되는 제76차 유엔 총회와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리는 한미유해 상호 인수식에 참석합니다. 박영준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 팀장은 코로나19 접종률은 증가하고 있지만 인구 이동량은 감소하지 않고 소폭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기대한 만큼의 확진자 수가 감소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을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지급 대상의 68%가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임 검찰총장과 손준성 검사가 매우 특별한 관계였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대선 경선 후보가 후보직 사퇴를 결정했습니다. 검사와 경찰, 언론인 등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폭로한 자칭 수산업자 김모 씨에게 검찰이 징역 17년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국토부는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무주택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11개월간 월 20만 원을 지원하고 2025년까지 청년을 위한 공공주택 24만 3천 가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자, 잠시 숨 돌리고 오셨습니까? 정치적 원의 시점 다시 달려가겠습니다. 김용남 의원께 묻습니다.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김웅 의원도 그렇고 국민의힘에서 모두 이거 사실관계 빨리 밝혀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공수처에서 수사 나섰어요. 공수처에서 수사 나서야죠. 그런데 윤 전 총장이 수사기관은 기본 안 돼 있다. 많이 배워야 할 것 같다면서 불만을 막 표시해요. 수사하는데 벌써부터 불만 표시한 것 자체가. 이게 공수처가 태생부터 한계가 너무 뚜렷하더라고요. 이번 사건에도 보면 이게 사세행위라는 단체에서 윤석열 총장이나 주변인들을 고발하면서 공수처에서 이제 입건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 고발인 조사를 한 김숙정 공수처 검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 양반이 지난 20대 국회에서 표창원 의원 보좌관을 했어요. 네. 그리고 보좌관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법무법인 LKB라고 있는데 거기서 변호사로 있으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 비리 사건 또 변호를 담당을 했어요. 서초동 법조타운에서는 다 알려진 이야기입니다만
그 LKB는 이 정권 실세들의 변호를 도맡아 하는, 그것도 주로 무료 변론을 도맡아 하는 사실상의 문재인 정부의 법률 해결사로 알려진 법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객관적이고 공정성이 담보돼야 할 공수처 검사라는 사람들의 구성부터가 너무 정치 편향성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네. 민주당 의원실 보좌관 하다가 누가 봐도 이 행적 자체가 객관성을 담보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커리어를 갖고 있어요. 이제 그러면 김숙정 검사 때문에 공수처의 수사는 하나도 믿을 수가 없습니까? 문제가 뭐냐면 공수처 검사를 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들이고 또 수사관들도 이 정권 하에서 뽑혔기 때문에 한 명 한 명의 이력을 저희들이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 윤석열 검사도 그렇고 윤석열 검사 측근들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들인데요. 임명은 옛날에 됐죠. 아니 그래도 임명은 검찰총장의 네. 임명은 네. 총장 임명은 이 정부에서 됐죠. 두 분이 티키타카 하셔서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우선 수사 검사에 대해서 문제 삼는 건 뭐 계속 하시고요. 뭐 그 건덕지는 있으니까 계속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이거는 국민들께 이게 얼마나 소구력이 있는가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안은 우선 첫째, 윤석열 전 총장, 윤석열 후보가 공개적으로 기자회견에서 공수처든 어디든 좋습니다. 수사 빨리 해달라 그랬고 국회에도 나를 불러주십시오 이랬고요. 그리고 국민의힘도 그랬는데 공수처가 정말 예상을 뒤엎고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수사에 들어가니까 그걸 막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럼 우리 이 공수처는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자신이 검찰에 몸을 담았고 같은 법조계고 수사기관에 대해서 기본이 안 돼 있고 배워야 된다 이러니까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 검찰 꼰대 아저씨 같으세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게 다 후보 리스크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 후보의 가장 좋은 태도는 기다리겠다. 수사해달라. 그리고 우리는 그 수사 결과에 대해서 냉정하게 평가하겠다. 이게 최고입니다. 아니 근데 문제점을 지적할 수는 있죠. 사실은 공수처의 한계가 너무 뚜렷하잖아요. 구성 자체가 정치 편향적인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그게 별로 지금 안 먹히는 이유는 왜냐하면 먹히던데. 공수처가 그러니까 그게 한쪽만 보신 곤란해요. 이게 막 지금 큰 물결이 막 가서 사람들이 궁금한 건 정말 손준성이 그 손준성 검사야? 이게 궁금해서 사람들은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데 국민의힘 쪽에서 혹은 윤석열 전 총장 캠프 쪽에서 그 수사관이 말이지 이렇게 나오면 이게 안 되는 것이죠. 큰 물결에 휩쓸려 가기 때문에 저는 과연 그러면 우리의 공수처와 대검이 유능하게 손준성 검사와 윤석열 전 총장의 정말 여마시 중에 미소식 그런 교류까지 잡아낼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도 그렇게 막 100% 잡아낼 것이다 이러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너무 윤석열 캠프 쪽에서 이것을 나는 상관없어 아니야 이러니까 좀 이상합니다. 아니 없는 걸 없다고 그러지 없는 걸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안 하는 거죠. 말을. 조현수님께서 공수처 없었다면 수사 시작도 안 했을 텐데요. 2092님 그럼 윤석열 후보 밑에 있던 사람 시켜요 얘기합니다. 김종현님 맞아요. 공수처 믿을 수 없어요. 1호가 교육감이라니 지금 봐주기 수사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자, 민주당 얘기도 좀 해보자고요. 민주당 경선 슈퍼위크 결과가 공개됐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민희 의원님. 우선 이재명 캠프에서는 국민선거인단의 선거 결과를 보고 가슴이 서늘했을 겁니다. 그렇겠죠. 네, 왜냐하면 아마도 예상하기에 55%에서 60%를 예상했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낙승, 대승을 예상했을 텐데. 그런데 51%예요. 네. 그러면 이낙연 캠프에서는 또 다른 의미에서 가슴을 쓸어내렸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가 60%를 예상했다면 나머지 9%가 이낙연 후보에게 다 올 줄 알았는데 네. 그게 누구에게 갔냐. 추미애 후보에게 갔습니다. 예. 그래서 추미애 후보가 3위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추미애 후보가 약진하고부터 그 프로테이지를 보니까 대개 60%가 좀 넘는 수치가 개혁적인 성향의 투표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이재명 후보는 왜 중도를 겨냥한 약간의 행보들이 있었는데 이게 지지자들로부터 경고받고 있다.
이런 생각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낙연 후보 캠프는 제한적이지만 의원직 사퇴 효과가 3% 정도 나타난 걸로 보여요. 3-4%. 네. 근데 과연 그럼 이 의원직 사퇴 효과가 계속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냉정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호기심 천국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뭐 딴 거는 모르겠고요. 그냥 추미애 후보가 계속 약진하셔서 최종적으로 1등 해주셨으면 정말 좋겠어요. 지금 딴 거는 안 바라고. 그리고 하고 있어요. 예.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해지는 거는 오늘 오후에 유니스 구원의 의원직 사퇴안이 본회의에서 가결이 됐어요. 네. 그러면 이제 이낙연 후보께서도 의원직 사퇴를 처리하겠죠. 하셨으니까 처리하겠죠. 그 사퇴안이 또 언제 처리될지. 그러면 이제 내년 3월 9일 네. 대통령 선거 때 서울 종로, 네, 재보궐선거가 서초 갑 그리고 지금 유죄 확정이 된 청주 상당. 네. 그리고 몇 군데 더 있죠. 이 정말 대통령 선거 워낙 큰 선거이긴 합니다만 중요 지역구의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같이 치러지게 되는 큰 판이 생기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종로는 그냥 여러 개 선거구 중에 하나가 아니죠. 사실 그렇죠. 유니스 구현은 사퇴했습니다.만 그 지역은 그냥 국민의힘이 가져가는 지역이었죠.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던질 수 있는 지역이에요. 근데 종로는 사실 상징성도 너무 크고 그래서 아마도 민주당 지도부의 고민은 매우 깊을 것 같습니다. 네. 과반을 끝내서 1차에서 결선 투표 없이 민주당은 아마 후보를 가릴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지금 보면 그것도 그렇게 명확하게 보이진 않아요. 호남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결선 투표로 가는지 안 가는지 이것도 한가름이 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재명 후보가 예측했던 표가 이낙연 후보에게 안 가고 추미애 후보에게 갔다고 했잖아요. 네. 굉장히 전략적인 판단을 2번 한 분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은 두 개의 가치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네거티브하고 서로 계속 갉아먹으니까 이미지를 빨리 1차에서 끝내야지 이 마음하고 다음 내일 국민의힘의 후보 컷오프 1차 발표되죠. 그렇게 되면 모레입니다. 모레. 그러면 국민의힘의 경선이 막 갈 텐데 홍준표 후보의 입이 흥행을 이끌 수도 있는 입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너무 맥없이 끝나면 흥행이 안 될 거 아니야. 이 두 개의 가치 속에서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앞으로 이낙연 후보가 토론회라든지 연설에서 어떤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추미애 후보에게 갔던 표가 언제든 1위 후보에게 가서 1차로 끝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민희 의원께서는 그러니까 이재명의 지지세는 거의 견고하고 그 정도는 네. 그 정도는 있는데 나머지 움직이는 표심이 이낙연한테 갔다 추미애한테 갔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국민의힘에서는 1차 컷오프 여론조사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8명으로 추려집니다. 내일 그렇죠. 모레요? 예. 그럼 드디어 토론회 합니까? 예, 합니다. 무려 6번이나 합니다. 6번 합니까? 예, 8명이 6번 이렇게 합니다. 윤석열 후보 토론회 자신 있습니까? 그럼요. 자신 있으니까 저희가 계속 리허설 좀 하시죠 그랬는데 필요 없다고 계속 그러셔갖고. 필요 없는 분이 기자회견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아니 그야말로 날것이잖아요. 날것. 네, 날것인데. 아니 그게 먹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먹히는 사람들한테. 그럼요. 다른 정치인들하고 영 다르거든요. 네. 그게 혼자 있을 때 먹히는데 토론에는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리허설은 꼭 해야 된다고 좀 건의하십시오. 9663님께서 최민희 김영남 종로에서 한판 어떻냐고 물어보는데요. 좋죠. 좋네요. 좋습니다. 정세균 후보는 사퇴했습니다. 정세균 후보 뒤에 이렇게 서 있는 분들 보니까 중진 의원들 다 있고 여러 국회의원들 그리고 정치권 여의도에서 나 정세균계예요. 정세균 총리하고 가까워요. 그런 분들이 이만큼 있는데 힘을 못 썼어요. 제가 되게 안타까운 분인데요. 정말 실력도 있고 네. 인간성도 훌륭하고 만난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관리 능력도 있고 정말 대통령이 되면 잘하실 분이라고 제가 늘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상하게 이 경선이나 이런 과정이 들어가면 그런 준비보다는 뭔가 그 대중에게 확 다가가는 소구력, 치명적 매력 이런 거를 대중은 더 선호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사퇴하셔도 이후에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할 일이 있으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국회의장을 마치시고 잠시 있다가 국무총리로 가셨잖아요. 네. 사실은 그게 어떤 입법부의 독립이라든지 이런 데에 문제점이 분명히 있는 걸 본인도 아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본인이 총리 안 가겠다고 계속 손사래를 쳤는데. 근데 하여튼 또 다른 꿈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국회의장 마친 분이 총리로 가서 또 이런 경로를 밟으셨는데 이게 민주당 당내 경선의 최종 완주까지도 못하고 이렇게 중도에 그만두시게 됐으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국회의장에서 보다 또 다른 마무리를 보여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듭니다. 김용남 의원님,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 윤석열 후보 빼고요. 윤석열 캠프에 계시니까 이분은 참 능력도 있고 인품도 괜찮고 이분 참 좋은데 후보로서 빛이 안 나네 그런 분이 있습니까? 그분을 말씀하면 지금 나머지 한 12분들은 다 저를 미워하실 것 같아서 차마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럴까요? 이럴 땐 작전상 보완. 알겠습니다. 정치적 원의 시점 최민희, 김용남, 최민희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치 피로, 사건 사고로 인한 피로, 고달픈 일상에서 오는 피로. 오늘 시사하셨습니까? 경험해보세요. 들은 날과 안 들은 날의 차이. 여러분의 피로를 날려줄 저녁 한 끼 시사 추진우 라이브. 뉴스를 향한 진지한 고민, 기자들의 수다. 라이브 기자실 찾은 오늘의 기자는 은지옥이요. 시사인 김은지입니다. 오늘 준비한 첫 번째 뉴스부터 가볼까요? 네, 가장 신뢰받는 언론 매체 어디라고 보십니까? 저는 알지요. 사람마다 좀 다른데 그래도 KBS가 제일 높지 않을까요? 네, 올해 그렇게 나왔습니다. 네. 시사인에서 매년 이맘때 한국사회 정례 신뢰도 조사를 하는데요. 추석 특집으로 항상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2007년부터 이어져 오는 조사인데 언론 분야 신뢰도도 빼놓을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늘 하거든요. 근데 올해 KBS가 전체 언론 매체 중에서 가장 신뢰한다. 이런 답을 얻었습니다. 어느 정도였어요? 네, 15.5%인데요. 이것이 주관식으로 물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껏 JTBC가 좀 강세였는데 KBS가 좀 앞질렀나요? 네, 2017년부터 2019년 사이는 JTBC가 1위였거든요. 네. 물론 그 앞서서는 KBS가 2위를 차지했던 적도 있었는데요. 네. 근데 이번에 JTBC가 8.4%, 그러니까 차이가 좀 납니다. 거의 2배 차이로 지금 KBS가 신뢰도에서 1등을 달리고 있네요. 네, 그 다음으로는 3위가 MBC 비슷한데요. 7.4%, 네. 4위가 TV조선 6.9%, YTN이 6.3% 5위였는데 YTN 연합뉴스가 순위가 높지 않다는 것도 좀 눈여겨볼 겁니다. 네, 이제 이렇게만 들으시면 이 방송 매체 대상으로 한 거냐라는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언론 매체 열어두고 물었는데도 방송이 신문보다 선전을 했고요. 신문 중에서는 유일하게 조선일보가 10위권 안에 들었습니다. 몇 %였어요? 3.6%였습니다. 이번에 재밌는 게 TV조선이 조선일보보다 신뢰도가 높다. 그러니까 TV, 종편의 영향력이 커졌다. 이렇게 보이네요. 네, 그런 지점들이 있고요. 이제 방송의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들이 보이는 지점도 있습니다. 네, KBS 신뢰도가 주진우 덕이에요. 이렇게 문자가 오신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비스님이 신뢰도 꼴찌도 알려주세요 얘기하는데 그렇죠. 불신하는 언론 매체 1위는 어디입니까? 나 안다 이거는. 예, 예상하시는 바 그대로입니다. 네. 조선일보인데요. 네. 시사인 정기 신뢰도 조사에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불신하는 매체 1위로 꼽혔습니다. 이거 몇 년 연속 계속 1등 아닙니까? 네, 작년 올해 이렇게이고요. 비슷하게 하위 순위이긴 하지만 1위를 꼽힌 건 작년과 올해입니다. 2위는요? 네, MBC가 11.7%이고 네. 그 다음으로는 같은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이 3위였는데요. 11.2% 답 얻었습니다. 네,
어쨌거나 지금 TV조선 그 종편의 약진이 계속 보입니다. 네, 이제 그리고 뭐 이 부분은 사실 약진이라고 하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불신한다라는 것이 언론으로서는 사실 조금 좋은 이야기는 아닐 수 있는데요. 네. 그리고 KBS가 신뢰한다는 답만큼 또 불신한다라는 답에서도 4위 7.9% 얻었습니다. 네. 그리고 5위가 한겨레 신문으로 3.0%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신뢰하는 언론인도 저희가 늘 묻거든요. 예전에는요. 신뢰하는 언론인 하면요. 조선일보의 김대중 주필이 엄청난 영향력과 신뢰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사라졌죠. 네, 지금도 사실은 순위의 이름을 가끔 오르내리긴 하는데요. 네. 하지만 1순위에서는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생각하는 그 이름일 텐데요. 네. 올해도 손석희 JTBC 사장이 꼽혔습니다. 손석희 사장이 1등을 한 게 거의 1등을 도맡아서 하죠? 네, 2007년부터 시사인에서 신뢰도 조사했는데요. 네. 그때부터 한 번도 1위 자리를 내어준 적이 없습니다. 제가 손석희 사장이 1등하고 제가 상위권에 포진된 적이 많았는데 올해는 어떻게 됐습니까? 네, 올해는 우선 5위 안에는 없으신 걸로 없어요? 확인했습니다. 네, 없네. 네, 분발하시. 네, 좀 분발해야 되겠습니다. 네, 김어준 몇 등입니까? 네, 3위였습니다. 김어준이 3위요? 네, 물론 이제 1위와는 차이가 꽤 큰데요. 네. 1위가 12.4% 손석희 사장이고요. 네. 특히 여기서 이름을 불린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좀 난이도가 높은 건데 네. 왜냐하면 주관식으로 물어보기 때문입니다. 네. 이게 어떤 응답 보기를 주고 물어본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제 이름 없어요? 있긴 네. 있는데, 네. 뒤에 있구나. 네, 알겠어요. 네, 그리고 좀 눈에 띄는 게 2위였는데, 네. 보통 이제 2위가 누구냐 이런 좀 궁금증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네. 손석희 사장이 워낙 굳은 자이기 때문인데요. 네. 2위를 보고 제가 이번에 좀 놀랐는데, 유재석 씨입니다. 유재석 씨가 신뢰받는 언론인이 됐구나. 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일선 기자, PD들 중에서 이제 특히 현역으로 취재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유재석 씨가 2등이라는 점이 주는 시그널이 뭐냐라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언론인들이 특히 취재 일선에 있는 기자, PD들이 이렇게 신뢰받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 또 거꾸로 좀 이해해야 되는 지점이 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여론조사 개요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시사인이 여론조사 기관 칸타코리아의 조사를 의뢰해서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조사했습니다.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35명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면접 조사를 했고요.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0%포인트고요. 신뢰 수준은 95%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유현재님이 상대적인 거야. KBS 잘한 게 아니라 타 방송사가 못해서 그런 것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5745님께서 주진우 독에 한 표 강추합니다. 얘기하는데 네, KBS 라디오에는 주진우 라이브가 있습니다. 네, 주진우 라이브가 얼마나 좀 신뢰받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심층 취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이름을 더 높이시길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못 들었습니다. 다음 뉴스 만나볼까요? 네, 100원 택시가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이거 외국에서도 크게 화제됐다면서요. 충남 서천에 있다면서요. 네, 2013년부터 서천군에서 100원 택시 관련된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2013년부터요? 그리고 자리를 잡았네요. 네, 그렇죠. 지금 전국으로 확대돼가지고 굉장히 성공한 사업인데요. 네. 이 성공한 사업이 세계적으로 이제 유명해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미국의 뉴욕타임스가 관련된 기사를 쓰면서 재조명이 되었습니다. 제목이 신이 내린 선물 9센트 택시를 타는 한국 농촌이라고 하는데 이 9센트가 100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새 K-팝, K-방역 이런 식으로 K-시리즈가 굉장히 유행하고 있잖아요. 네. 여기에 K-택시 하나 더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요. 네. 그러니까 이 100원 택시는 교통이 취약한 농촌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100원만 내면 면 소재지까지 데려다주는 교통복지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뉴욕타임스가 이렇게까지 극찬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100원 택시, 네, 한국 농촌 대중교통에 혁명을 일으켰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네, 택시가 외국에서는 대중교통이 아니라 고급 교통수단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못합니다. 학생들이나 그냥 일반 서민들은 잘 못합니다. 너무 비싸가지고. 그런데 100원짜리 택시를 만들었다. 이거 가히 외국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갈 만한 겁니다. 이 정책 어떻게 만들어진 겁니까? 네, 그러니까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되었기 때문인데 네. 서천군 인구가 1960년대만 하더라도 16만 명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많이 줄어서 올해는 5만 명이 좀 넘는다라고 하는데요. 게다가 서천 인구 3명 중 1명 이상이 65세 이상 어르신이라고 하거든요. 고령화 사회, 특별히 지방은 더 이 고령화 사회가 더 심각합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대중교통 운용난이 좀 생겼다라고 하고요. 왜냐하면 승객 수가 감소하고 그에 따라서 수익성이 악화가 되자 버스 안 되죠. 네, 그 악순환인 거죠. 버스 노선이 폐선되기 시작한 건데 그럼으로써 교통 약자들은 더욱더 대중교통 이용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100원 택시 사업 비용이 버스 보조금 지급보다 더 돈 적게 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렇게 정책을 시행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시장의 논리에 더해서 공공성을 함께해서 상생 방법 찾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버스 정류장에서 700m 이상 떨어진 마을에서는 누구나 100원 택시를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버스 정류장에서 일단 좀 떨어져야 되는구나. 네, 그렇죠. 700m는 사실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닌데요. 그때부터 부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일반 택시 탄다면 10,000원에서 25,000원 정도 요금이 나오는 거리라고 한다면 100원 택시를 타면 가격이 확 떨어집니다. 100원에서 최대 1,500원 정도 내면 된다라고 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한테는 이게 딱이네요. 훌륭한 정책이네요. 네, 이제 이 정책이 이제 성공을 거두고 자리를 잡으면서 중앙 정부도 지원에 나섰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정책이 이제는 전국적으로 퍼졌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정책은 고령자에게만 인기 있는 게 아니라요. 택시 기사들한테도 인기가 있다라고 합니다. 5057님 100원 택시 제 고향입니다. 부모님도 택시 몇 번 이용하셨습니다. 이용하시기 편하고 좋네요. 리라오님 극찬 받을만 합니다. 7873님 전남 공흥 100원 버스가 있습니다 얘기하는데 뉴욕타임즈에서 이렇게 주목한 이유는 뭡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특히 이제 큰 나라이다 보니까 대도시가 아닌 곳은 대중교통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사실 미국의 대도시도 한국만큼 교통 잘 안 되어 있거든요. 잘 돼 있는 데는 우리나라보다 잘 돼 있는 데는 별로 없습니다. 예, 이게 제 말은 대중교통을 의미하는 건데 우리가 뉴욕의 지하철 이렇게 영화 배경으로 나오는 거 보면 굉장히 어두컴컴하고 음침하고 그리고요 냄새 많이 나요. 곳곳에 누가 오줌 많이 싸놨습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범죄의 배경이 되는 곳으로도 나오기도 하죠. 네, 어둡습니다. 좀 무섭기도 하고요. 네, 이게 실제로 안전하다는 느낌을 주지가 않는데 그나마 뉴욕에는 지하철이 있는데 LA 같은 도시만 가더라도 굉장히 쉽지가 않거든요. 지하철과 택시가 있는 뉴욕은 좀 괜찮은데 다른 도시는 진짜 어렵잖아요. 네, 이제 그래서 요즘은 우버 같은 것들을 활용하고 있긴 하지만요. 공공성이라는 관점에서 지방정부가 어떻게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챙겼는지 실사례가 한국에서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더욱 신선한 뉴스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런데 서천에서 이거 100원 택시 굉장히 취지 좋은데 정책도 좋은데 그 예산이 어떻게 확보됐을까 얼마나 썼을까 걱정이 됩니다. 네, 보시면 깜짝 놀라는데요. 생각보다 많이 안 들었습니다. 1억 7,200만 원 예산 집행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요? 네, 이제 이 정도 금액을 투자해서 시민들의 편의와 상생하는 방법들을 찾을 수 있다. 택시기사도 괜찮고 시민도 괜찮은 방법이다라고 해서 이것이 전국적으로 이제 확대가 되어서요. 지난해 한국 농촌에서 사용한 사람들이 270만 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반가운 것은 이렇게 100원 택시가 도입된 이후에 농촌 사람들의 외출이 2배 이상 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나이 들고 또 이 교통편이 불편해서 읍내에 시장에 못 가는 노인들 많았는데 병원엔 못 가고요. 그런데 이런 정책 좋은 정책이 나왔군요. 0806님께서는 전북 부안은 더 오래됐어요. 무상이에요. 얘기하는데 무상 택시도 있습니까? 제가 그 부분을 알아가지고 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욕타임스도 알아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부안에는 무상 택시가 있습니다. 100원 택시가 아니라 네. 좋은 정책이 많군요. 이런 정책 좀 소개하고 좋은 정책은 좀 따라해야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만나볼 뉴스는요. 네, 지난주 토요일이 9.11 테러가 일어난 지 꼭 20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20년 전에 그 충격이 아직도 고스란히 있습니다. 아침에 정말 충격적이었는데요. 다시 봐도 충격적이더라고요. 네, 어느 영화보다 더 극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 뉴욕 한복판에 있는 쌍둥이 빌딩으로 미국 비행기가 들이박은 겁니다. 비행기 4대를 납치했던 알카에다가 미국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뉴욕 맨하튼의 세계무역센터 그리고 워싱턴 DC 근처에 펜타곤을 공격했거든요.
그래서 3,000명 가까운 사람이 숨졌고요. 6,000명이 넘는 사람이 다쳤습니다. 그 이후에 세계 질서가 조금 또 바뀌었죠? 네, 2002년에 부시 대통령의 유명한 말이 있죠. 악의 축이라고 해서 이라크, 이란, 북한을 꼽았고요. 테러와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면서 아프가니스탄 전쟁도 시작되고 그리고 이라크 전쟁도 시작됐죠? 네, 그리고는 사담 후세인 처형됐고 오사마 빈라덴 사살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뉴욕에서 추모식 대규모로 열었더라고요? 네, 20주년이다 보니까 그러기도 하고요. 매년 크게 행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주일 전부터 곳곳에 성조기 조기가 걸려 있고 잊지 말자라는 이름으로 각종 추모 행사와 공연이 이어졌다라고 하는데 2,977명의 이름을 모두 호명하는 의식으로 4시간이 걸린다라고 하거든요. 그 아침 8시 46분부터 비행기가 부딪힌 그때 시작해서 쭉 묵념이 이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이 모두 모여서 그 추념식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안 보이더라고요. 네, 따로 경찰서를 찾아가가지고는 오히려 바이든 대통령을 비난했다라고 하는데요. 아프간 철군하는 게 무능하다 이런 취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9.11 테러 이후에 악의 축,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미국이 군사 개입을 하면서 더 테러 위험은 커졌다. 미국이 너무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그런 지적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미국 내에서 나오는 지적입니다. 미국 브라운 대학교 부설 왓슨 연구소가 전쟁 비용 프로젝트라는 보고서를 냈는데요. 여기에 따르면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시작해서 2001년 10월부터 지난 8월까지 목숨을 잃은 군인과 민간인 등이 92만 9천 명이 넘는다 이렇게 추산했습니다. 92만 명이요? 민간인들이 네. 진짜 많이 죽었군요. 네, 93만 명 가까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여기에는 전쟁 관련 질병 등으로 숨진 2차 피해자가 들어가지 않다라고 하기 때문에 네. 정말 많은 사람이 숨졌다라고 볼 수 있고요. 비용 또한 천문학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9,413조 원에 달한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2001년부터 내년까지 미국이 전쟁에 쓴 돈과 앞으로 써야 될 돈을 추산했다라고 합니다. 방산업체는 진짜 엄청난 부를 챙겼겠네요. 네, 게다가 사망자의 3분의 1이 전쟁과 상관없는 일반 시민이었다라고 하는데 이라크에서 특히 그랬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민간인과 별도로 언론인, NGO 관련된 희생자도 각각 수백 명이 됩니다. 네. 네. 조혜숙님께서 극적인 장면이라는 표현은 좀 불편하네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두렵고 두려운 장면이었습니다. 다시는 없어야 할 일입니다. 전 세계에서 민간인이 희생당하는 어떤 일도 없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4558님께 100원 택시가 있다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뭐 하시는 분일까 했어요. 네, 100원 택시. 네. 네, 알겠습니다. 50원. 네, 알겠습니다. 네. 100원 택시 굉장히 좋은 정책인 것 같아요. 서울에서도 다른 지자체에서도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은데 네, 계속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들의 수다 지금까지 김은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00원 택시는 너무 웃기다. 사실 너무 웃겼어요. 교통정보센터 다녀올게요. 김민희 씨. 평소보다 낮 시간 교통량이 많았던 데다 퇴근 교통량까지 더해지면서 퇴근 정체가 심한 곳들이 많은데요. 부산 외곽고속도로 기장 쪽으로 금정산 터널 1차로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부근으로 많이 혼잡합니다. 통영 대전고속도로 대전 쪽으로 서상 부근 2차로에서도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고요. 호남고속도로 천안 쪽으로 옥과 부근 2차로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부근으로 정체 심합니다.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서운분기점 부근 사고는 현재 갓길에서 처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체는 뒤로 자유로 부근부터 13km 구간에서 길어져 있고요. 반대 구리에서 판교 쪽으로 판교 분기점 부근 5차로에는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어서 서안은 부근부터 정체 심합니다. 이후 수리터널에 서 있던 고장난 차는 치워졌지만 평촌부터 정체 남아 있습니다. 그 밖에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는 광주에서 중부 1터널 사이로 정체고요. 더 가서 만남의 광장 휴게소 부근 3차로에는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스치기만 해도 똑똑해진다. 드라이브 스루 시사 주진우 라이브.
민생이 먼저다. 함께 잘 먹고 잘 사는 법 찾아보겠습니다. 민생과 통하였느냐. 생생민생 통. 안진아서나 민생생각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오늘은? 오늘은 아침에 백신을 맞고 왔는데요. 그러셨어요? 괜찮습니까? 정말 우리 국민들 대단하신 게 그 좁은 동네 병원인데 다 백신 맞으러 엄청 오셨더라고요. 네. 근데 다 간호사님의 안내에 잘 따르고 잘 백신 맞고 15분 대기하고 잘 돌아가시더라고요. 저도 괜찮습니다. 소장님도 말 잘 들으셨어요? 예, 걱정은 했는데 저는 모더나 1차 맞았는데요. 지금까지 아무 이상이 없는 걸로 봐서 부작용은 일부 있을 수 있는데 과장되거나 가짜뉴스에 너무 현혹될 일은 아닌 것 같다. 제가 지금 몸으로 그걸 느끼고 있고요. 간호사님한테 꾸중 듣거나 그러지 않아요? 아닙니다. 오히려 잘 협조했고요. 왜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죠? 6주 후에 이제 2차 접종 안내 받았고요. 원장님께서 우리 주진우 라이브 라디오라든지 그다음에 매불쇼 잘 보고 있다고 저희들 알아보시긴 하더라고요. 소장님 국민지원금 지급으로 이 문제로 굉장히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억울하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또 진행한 캠페인이 많은데 다 이야기 안 하고 이야기만 지금 집중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자, 처음부터 저희는 분명히 이런 엄청난 혼선과 억울한 탈락자와 아슬아슬한 탈락자와 또 6월달 건보료가 우리나라의 부자와 가난한 자를 낳을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제기를 심각하게 했잖아요. 자, 벌써 먼저 기쁜 소식은 항상 우리는 좋은 소식도 전해야 되니까요. 현재 어제 기준으로 2,950만 명의 우리 국민들께서 그러니까 예상 인원들 중에 한 68.2%께서 7조 3,757억을 지급받으셨습니다. 많이 받아가셨네요. 그래서 이것은 받으신 분들에게는 우리가 또 응원과 축하를 해드리고요. 실제 그래서 지난주 이번 주 보니까요. 동네 자영업자나 지역경제가 완연히 활기를 띱니다. 인원이 6명으로 완화되고 재난지원금까지 받으니까요. 이거 매우 잘된 일이다. 근데 그러면 억울한 탈락자들은 어느 정도냐. 지금 어제까지 8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와요? 오늘 오프라인 신청하잖아요. 이번 주부터. 그러면 오프라인 신청에서도 다수 탈락자가 발생할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뒤늦게 온라인 신청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러면 저는 이 신청자가 최소 20만 안팎까지 될 거다. 이 추세면. 20만 명이나요? 근데 그 이 신청을 몰라서 안 한 사람들까지 하면 최소 몇십만 명이 이거 말도 안 된다 하면서 가슴을 아린하고 있는 상황이 된 건데 자,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제가 주장하는 게 지금 행안부에서 밝힌 예상 인원이 4,326만 명이 받을 거로 예상을 했습니다. 이번 국민지원금을.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지금 현재 5,170만 명쯤 되거든요. 근데 기재부는 분명히 88%가 받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5,170만 원에 4,326만 명을 대비해 보면 실제 비율은 83.6%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최상위 10% 정도만 걸러진다고 우리 국민들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20% 안팎이 걸러지는 거고 서울 수도권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잘 사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20%도 넘어가는 숫자가 한 푼도 못 받는 그런 지금 사태가 발생하니까 다수 이의 신청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그러면 이의 신청은 어떻게 하느냐? 국민신문고에 들어가면 이의 신청이라고 쳐다보면 대문자처럼 떠 있습니다. 거기까지 좋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떨어진 사람 같이 해보고 왔는데 서식을 다운받아 갖고 이의 신청 유형을 그러니까 6월 30일 가구원 기준이니까 그 다음에 결혼하거나 아니면 아이가 태어났으면 한 명 더 받아야 되거나 가구 수가 늘어나잖아요. 결혼한 아이가 태어나면. 그러면 지금 현재 건보료 기준이기 때문에 1인 가구보다는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할수록 기준이 조금 더 완화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신청하면 이분들은 대부분 받아들여지겠죠. 근데 문제는 제가 계속 지적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들과 그다음에 아슬아슬하게 탈락하는 맞벌이 부부들입니다. 자, 건강보험 지역가입은 다시 한번 지역가입자들은 1,400만 명이 되는데 대부분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특고 분들인데 2019년 기준으로 6월달 건보료가 나옵니다. 그럼 2020년 소득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건보료도 더 나오고 하위소득 88%에서도 배제되는 이중의 부당한 일을 지금 겪게 되는 겁니다. 이분들이 지금 분노를 표출하고 있고 대다수가 아마 이 신청에 나서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과 정부가 이제 뒤늦게
90%까지는 받게 하겠다라고. 근데 88%로 선을 그어놓고 90%로 옮기는 것 자체가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무능했다는 걸 반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냐면 받으신 분들은 이제 3천만 명 좀 되니까 이분들에게는 도움이 됩니다. 확실히 1인당 25만 원, 5인 가구는 125만 원 받으니까. 근데 받은 분들의 일부도 이 상황이 찝찝하게 됐고, 네. 왜냐하면 옆에 있는 동료나 나랑 친한 사람은 못 받는데 나보다 좀 못 사는 것 같은데 누구는 못 받고 내가 좀 더 잘생긴 나는 받고 막 이런 상황이 속출하고 있고요. 언론에서는 또 받는 사람들 보고 노비다 이렇게 자극적으로 기사 쓰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리고 모 정치인 아드님이 또 무슨 재난지원 받는 사람을 폄훼하는 발언도 있었잖아요. 아이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받는 사람들은 또 그러니까 나는 이제 하위소득자라는 낙인 또는 나만 받으니까 미안함 찝찝함. 못 받은 사람들은 이 재난은 1년 반 동안 우리 모두 다 같이 고통받았는데 왜 그리고 나는 그냥 말하는 슈퍼리치도 아닌데 내가 슈퍼리치는 차라리 이야기했는데 서민 중산층인데 난에 빠졌나. 즉, 자 맞벌이 부부들이 불만도 이런 겁니다. 자, 혼자 사는 사람들은 17만 원, 5,800만 원이면 받습니다. 근데 결혼을 했다. 근데 보통 이제 비슷한 동년배 직장인들이 결혼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건보료가 16만 원 두 사람이 결혼해서 맞벌이가 됐다고 생각하면 건보료 합산은 32만 원이 나오겠죠. 그러면 아이가 하나 태어났다고 쳐요. 그러면 지금 맞벌이인 경우는 3인 가구에도 이제 4인 가구 기준으로 해주잖아요. 한 단계 올려서 거기가 4인 가구 기준이 홀벌이인 경우는 31만 원, 이제 홀벌이인 경우는 3인 가구 기준이 홀벌이인 경우는 25만 원이고 맞벌이인 경우는 31만 원인데 방금 말한 것처럼 16만 원으로 그냥 떨어져 살았으면 이번에 재난지원을 받아요. 17만 원 이하니까 1인 가구로. 네. 결혼에 하거나 아이를 낳잖아요. 그러면 맞벌이 기준이 적용돼도 탈락하는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몇천 원, 만 원 때문에 탈락한 사람이 상당수 발생하고 있어요. 이경희님께서 저도 탈락했어요. 전 근데 재밌는 게 지금 이제 이경희님은 오히려 이렇게 용기를 내서 알려주신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탈락했냐 물어보면 상당수 사람들이 탈락했다는 말도 못하고 있어요. 왜? 너 되게 서민 중산층 코스프레 하더니 너 부자였구나 하고 놀림을 또 받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심은정님께서 기재부 계산 참 신비하고 놀랍습니다 얘기하는데 이 정도의 논란도 예상하지 못했다는 게 전 좀 한심해 보입니다. 기재부가. 아니 이 논란은 저희들이 여러 번 이미 경고했고 호소드렸고 건강보험 6월달 건강보험료가 빈부를 가릴 수 있는 기준으로 부적절하다. 특히 지역가입자들은 과다 계승될 것이다. 그다음에 맞벌이부들이 억울할 거다 했는데 그 예상이 그대로 맞아떨어졌고요. 예?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밝힌 90% 정도로 올리면 4,653만 명이 받아야 됩니다. 근데 4,326만 명에 비해서 그러면 300만 명이 더 늘어나는 숫자거든요. 근데 90%로 올리면 90.1%, 90.2%는 그러니까 끝없는 지금 논란이 빠진 겁니다. 2차에서 4차를 선별로 했으니까 5차는 전 국민에 주고 그다음에 이게 내년 초 중반까지 갈 예상이니까 6차, 7차가 필요하면 그때는 또 더 어려운 사람한테 선별로 줘도 되는 거였는데 근데 다행히 지금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경기도에서 100% 이런 문제를 예상하고 100%를 주기로 결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강원도 화천군 그다음에 충남도의 논산시 화천군은 화천 군수님이 국민의힘당 소속이고요. 논산시는 민주당 소속인데 여야 할 것 없이 이건 문제가 있다고 100% 지급을 결정했고 제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 다른 시군구에서도 이런 논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네. 그래서 우리 방송 들으시는 애청자들께서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정부나 여당에도 지금이라도 100% 지급하는 결정을 내리자라고 호소하고 만약에 홍남기 부총리님이라든지 지금 저번에 국회 추경 통과할 때 88%를 고수했던 분들이 일부 야당 홍남기 부총리 팀이었거든요. 네. 그분들의 주장이 된 건데 그분들이 끝까지 반대해서 90% 선까지밖에 안 된다. 수정을 해도 그러면 저는 지방정부가 나서서 모두에게 주는 방법을 적극 주장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으로서는 이 신청을 적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 신청은 11월 12일까지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 날짜에 굉장히 예민해진 게 지난주에 네. 국가장학금 9월 16일까지인데 제가 17일까지로 헷갈렸더라고요. 네.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요. 네. 날짜 이런 거 왜냐하면 하루라도 지나면 큰일 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절대로 실수하지 않겠습니다. 특별히 챙겨봐 주십시오. 이 신청 11월 10일까지 네. 국민지원금 신청은 10월 29일까지 네. 그동안 온라인에서 힘들었던 분들은 이제 그냥 은행이나 주민센터 다만 이번 주는 오부제니까 네. 확인하고 가시면 되고요. 지역사랑 상품권뿐만 아니라 선불카드도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없는 분들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주민센터 가시면 있는 겁니다. 예. 5158님께서 전세 살고요. 차도 15년 이상 된 차를 타고 다니는데요. 그냥 탈락입니다. 저분은 그냥 탈락입니다. 딱 들으면 알 수 있습니다. 맞벌이 회사권 건보료가 조금 넘어서 받지 못하네요. 뭐 받지 못해도 어쩔 수 없지만 공정하지 않아 보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예. 왜 탈락입니까? 왜 딱 봐도 탈락입니까? 저분이 만약에 지역가입자면 직장가입자는 월급으로만 그렇죠. 건보료가 나오잖아요. 네. 지역가입자는 2019년 소득으로 계상될 뿐만 아니라 이 계상될 때 올 소득만 장업자나 프리랜서도 올 소득으로만 되면 좋겠죠. 재산하고 상관없죠. 재산, 자동차, 심지어는 빌린 전세금까지도 건보료에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지금 건보공단이나 보건복지부에서도 이 기준이 부적절할 수 있다라는 우려 의견을 냈습니다. 냈는데도 이랬습니까? 2665님께서 저도 빚이 3억인데요. 8천원 때문에 못 받았어요. 예. 사람들이 부자라고 놀립니다. 어찌할까요? 6월달 건보료가 제일 많이 나와요. 얘기합니다. 정말 제 가슴이 정말 찢어집니다. 저는 왜냐하면 1인당 25만 원이 어떤 슈퍼리치에게나 어떤 사람에게는 작은 돈일 수 있지만 그 25만 원, 4인 가족 100만 원이 얼마나 유용하고 큰 돈인지를 저는 제 주변에 있는 사람이나 저희들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돈 때문에 힘이 나고 신난다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거 못 받아서 이중으로 억울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저는 정말 문재인 대통령님 청와대 그다음에 지금 정부, 기재부, 여당 그다음에 88% 손을 끝까지 고수했던 홍남기 부총리하고 국민의힘 야당까지 이건 모두 공동으로 책임져야 돼요. 이제 와서 정부 여당만 책임을 묻는 것도 정당한 일은 아닙니다. 아무튼 돈을 지금 전 국민이 아니죠. 재난지원금을 주고도 지금 받고도 기분이 좀 찜찜해 하시는 전 분들이 국민이 지금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자 백신은 전 국민이 맞잖아요. 네. 그래서 70%를 이번 주에 돌파할 것 같거든요. 얼마나 기분 좋은 소식이에요. 이제 우리가 방역은 정말 계속 성공이 나오고 그러면 그것을 극복하는 에너지로서 그다음에 내수 경기를 살리는 동력으로서 재난지원금도 정문해 줬으면 이런 혼선이나 찝찝함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죠. 예산도 작년에 5월 달에 정금 줬을 때 14.3조였습니다. 이번에 88% 선만 주기로 한 건 11조니까 3.3조밖에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근데 7월 달까지 지금 예상 세수가 얼마나 더 거쳤냐면 55조가 더 거쳤습니다. 그렇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재정 당국이 즉 기재부가 예상했던 세금보다 55조가 더 들어왔어요. 그냥 국민들 모두에게 드리고 응원을 했었어야 돼요. 아니 국민들한테 지금이라도 수정해야 된다고 호소드립니다. 국민들한테 받은 세금 아닙니까? 맞습니다. 국민들이 내신 거예요. 특히 어떻게 보면 그 세금은 부자나 대기업 하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 더 많이 낸 세금이에요. 이럴 때는 온 국민에게 다 줘서 정말 우리 국민들 모두 재난을 극복하자는 지금이라도요? 결의나 다짐. 저는 지금이라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3.3조만 더 지금 25만 원씩이니까 2, 3조만 더 늘리면 작년 5월 달처럼 줄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예. 대형 플랫폼 기업이 굉장히 조금 골목 상권을 침해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이건 큰 문제인데요. 이건 현재 여러분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카카오 회사가 계열사가 우리 주진우 앵커님도 재벌 대기업 문제 관심 많은데 깜짝 놀랄 겁니다. 계열사가 118개가 됐습니다. 그렇게 많아요. 예. 그래서 예전에 문어발 확장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지금 중소상공인이나 경제민주단체들은 카카오가 공룡에다가 문어발까지 돼버렸다. 문어발이 아니라 거의 지네발이네요. 네. 지네발이 돼버렸습니다. 네. 자, 우리가 흔히들 아는 카카오톡이나 카카오티뿐만 아니라 카카오가 세차, 정비업체도 진출한다 그러죠. 그 다음에 꽃, 간식 관련 서비스 무슨 카카오티 비즈니스에도 진출한다 그러죠. 카카오킥, 카카오 택배 시범 서비스를 한다 그러죠. 카카오 헤어샵 서비스를 한다 그러죠. 이건 곤란합니다. 그리고 택시라든지 대리에도 진출해서 처음에는 그동안 업계의 불공정에 대해서 제대로 해결할 것처럼 약속해 놓고 실제 가입하니까 다 콜을 더 받으려면 10만 원 가까운 돈을 내야지 콜을 우선으로 받을 수 있다든지 그다음에 대리기사님들에게도 20% 수수료를 딱딱 떼간다는 이런 행포가 지금 반복되거나 심화되고 있거든요. 예. 저는 그래서 다행히 이건 문재인 정부나 여당이 잘했다고 보는데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라는 법률 우리가 지금 구글 갑질 방지법 세계 최초에 만들었고 전 세계적인 주목과 찬사를 받고 있잖아요. 미국도 지금 따라한다고 지금 뉴스가 계속 나오던데요. 다시 한번 저는 그 여파로 온라인 플랫폼 그러니까 중간에서 서비스를 중개해 주면서 막대한 이득을 벌고 있는 업체들에게 좀 상생을 제도화하는
그리고 무분별한 진출을 좀 막는 네. 그런 법이 좀 통과돼야 된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 책임감 있게 대안을 내놔라 이렇게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최연정님께서 안진걸 소장님 덕분에 휴대폰 할인 25%나 받았어요. 마음이 조각미남 안진걸 얘기합니다. 예, 선택약정 요금 할인을 못 받는 분들이 1000만 명이 되는데 114로 전화하셔서 저 선택약정 요금 할인 해달라고 그러면 이미 받는 분들은 안 되지만은 못 받고 있는 분들은 25% 요금 할인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라도 꼭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배달앱 2만 원씩 4번 쓰면 만 원 할인 제도도 9월 15일부터 되니까 만약에 재난요금 떨어지신 분들이랑 그거라도 좀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고요. 저는 마지막까지 100% 모두 이번에 받을 수 있도록 정말 피눈물 흘리더라도 이건 정말 반드시 관철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9168님께서는 카카오 국회도 만들 기세네요 얘기합니다. 아이고 그럴게요. 자, 생생민생 안진걸 소장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도 수고하고 지친 자들이여 여기로 오라. 이곳은 주 기자의 시사 맛집 주토피아 주진우 라이브. 느낌 가는 대로 그냥 고른 뉴스 여의도 주필. 이 붉게 물들면 3년 내 말라 죽는다. 오대산 침엽수의 비명. 중앙일보 기사인데요. 강원도 평창 오대산 해발 1300m 엄청나게 깊은 산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백년을 넘게 버텼던 나무가 1년 전쯤부터 허무하게 죽어가고 있답니다. 폭염에 시달린 나무들이 스트레스로 죽어가는 모습이라고 하는데 침엽수의 떼죽음이 시작된 거라고 전문가들은 굉장히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한라산에서도 기후변화로 고상나무가 고사했다는 이런 뉴스 봤는데요. 이게 오대산만의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 지금 설악산, 지리산, 지금 한국의 산이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로 죽어가는 나무들 면밀히 관찰해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만약 죽더라도 다른 종의 멸종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여기서 막아야 합니다. 나무가 죽는다는 거는 사람도 살기 어렵다는 겁니다. 살기 어렵다는 것은 지금 엄청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추석 선물 모바일 상품권 스미싱입니다. 주의 요망합니다. 한겨레 기사인데요. 금융감독원에서 지금 추석 앞두고 그리고 국민지원금 앞두고 사칭한 스미싱 엄청날 거라고 이용자들한테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에서 이렇게 통계를 내봤더니요. 스미싱 그러니까 보이스피싱 당한 것 중에 가장 큰 게 선물입니다. 택배입니다. 이 사칭 문자메시지요. 근데 선물 왔다는데 택배 왔다는데 안 눌러볼 수 없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공기관 사칭형도 많은데요. 스미싱 문자 사례를 보면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추석 명절 선물로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립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우체국 화물 반송 처리 중입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확인 부탁드린다고 하면서 확인되지 않은 URL을 전화번호로 이렇게 보냅니다. 거기 클릭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따져보고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천천히 확인하시고 절대 개인정보를 요구해도 절대 뭘 입력하면 안 됩니다. 개인정보를 택배기사가 주민번호 물어보는 거 이상하잖아요. 통장번호 물어보는 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절대 입력하면 안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추석 때. 전자발찌차고 생태연구 기여한 2차 대전 겪은 미국의 노장악어 숨졌다. 서울신문 기사인데요. 제2차 세계대전을 겪었다니까 얼마나 나이가 많이 든 거예요. 미국의 조지아주에서 한 악어가 숨졌는데 이거 봤더니 몸 길이는 3.5m고 몸무게가 180kg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 동네에 사는 악어는 엘리게이터라고 하는데 악어의 수명이 최대 80년 정도 되는데 거의 80살을 산 수컷 악어가 죽었다고 합니다. 이름은 오코포노키 조인데 조라고 부르자고요. 이 조가 얼마 전에
숨졌는데요. 조는 몸에 위치 추적기를 달고 있었어요. 전자발찌가 부착돼가지고 이동 경로, 그래서 뭘 먹고 이런 걸 위성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하기도 했다는데 조는 떠났습니다. 80년을 살았다고 합니다. 악어는 80년을 사는구나. 백국경님께서 카카오 100원 택시도 출시할까봐 무섭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카카오가 그렇게 많은 사업을 하는지 몰랐어요. 100원 택시는 정말 좋은 정책인데 100원 택시가 혹시 이 방송을 듣고 웃으셨을까봐 제가 또 좀 미안하기도 하네요. 탐 웨이츠의 타임 들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돌발 퀴즈의 정답은 질병관리청이었습니다. 질병관리청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 5시 5분에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주진우였습니다. It's time, time, time. And it's time, time, time that you love. And it's time, time.